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병원 정형외과 족부족관절 전문의 이종석입니다. 2023년도 11월 18일에 제가 마지막으로 방송을 하고 1년이 조금 넘게 지났는데요.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오니까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B&D 가족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미사에서 발목 의원을 한 7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좋은 기회가 돼서 구리에 있는 좋은 아침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에서 새롭게 진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수술도 하게 됐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어 제 예전에 비욘디 영상을 보시고 인터넷에서 어디에 제가 어디에 근무하는지 찾아보시고 구리까지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멀리까지 오시는 환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리 좋은 아침 병원을 잠깐 말씀드리면 경기 동북부, 구리, 의정부, 남양주, 양주 이런 경기 동북부 지역에서 복지부 인증을 받은 유일한 관절 전문 병원이고요. 전문의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분야별로 전문 진료를 보실 수 있는 병원입니다. 오늘은 발의 기능, 핵심적인 기능들을 몇 가지 알아보고 그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 어떤 운동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전에 마지막에 찍었던 영상도 30분 운동 루틴이었는데 그때는 이야기를 좀 이렇게 재미있게 구성을 하려다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 각각의 시간대별로 특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 발에 그런 질병들이 있는데 그 질병들을 알아보고 그 질병에 대한 재활 운동들을 처방을 해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기본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발의 핵심적인 기능은 슬라이드를 보시는 것처럼 이동, 균형, 완충, 순환 이렇게 4 가지 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들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런 내용보다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참 신기하게도 이 4 가지 기능들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징적인 구조들을 가지고 이제 발이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동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발의 기능이죠. 이동은 발은 바퀴보다 훨씬 더 우월한 그런 이동 능력을 보이는데 노면 적응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험지라도 뭐 울퉁불퉁한 길이라든지 경사진 길이라든지 바퀴보다 훨씬 더 잘 갈 수 있고 그래서 요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바퀴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이동 능력을 보이게 됩니다. 바퀴는 자기의 그 둘레 길이만큼 이동을 하지만 발은 2-3 센치 안에서 체중이 이동하는 걸로 7-8 센치 정도 되는 몸의 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2-3배 정도의 이동 거리를 보이는 그런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에서 발뒤꿈치의 뒤쪽에서부터 바깥쪽을 따라서 이동을 했다가 체중이 안쪽으로 이동을 해서 엄지발가락이나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체중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 그림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빨간 선으로 보이는 요 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제가 뭐 진료실에서 체중이 발 뒤꿈치에서부터 앞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이동을 한다." 말씀을 드리면 너무 바깥쪽으로 체중을 이동을 시켰다가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보행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무래도 요 선이라는 개념보다는 면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 발 길이가 뭐 대략 평균 뭐 한 25 센티에서 27 센티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발이 바닥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체중만 25 센티에서 27 센티 이동을 하지만 요 아래 그림을 보면 요 무게 중심은 발이 이동하는 발에서 체중이 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길이만큼 체중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앞에 보이는 요 까만색 발이 첫 번째 디딤발인데 이 디딤발의 발 뒤꿈치에서부터 발의 체중이 이동을 이렇게 하면 몸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이동을 해서 앞으로 전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뭔가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바로 그다음 요 하얀색 발 반대쪽 발이 새로운 디딤발이 되고 다시 무게 중심을 이동시켜 주는 그런 아주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앞으로 이동을 할 때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힘을 줘야 된다고 하면 아마 힘들어서 얼마 못 가고 막 앉아서 쉬어야 될 거예요. 근데 요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동에 훨씬 더 바퀴보다 탁월한 그런 능력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균형을 볼 수 있는데 균형은 그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이 절묘한 밸런스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두 개의 다리로만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다리 안에는 세 개의 압력점이 되어 있는
삼각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두 개의 다리가 아니라 두 개의 젓가락이 아니라 두 개의 삼각대로 서 있기 때문에 균형을 아주 잘 잡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충격 흡수의 기능이 아주 중요한데 보통 68 킬로 정도 되는 사람 몸무게에서 발이나 발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2 킬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한 대략 30배 정도의 충격을 흡수해 줘야 되는데 이 충격을 흡수해 주는 장치가 앞에 설명드렸던 그 균형에서 나왔던 삼각대 구조를 동시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각대 구조 안에 다리 안에 각각 스프링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사람 발이 이렇게 지면에 닿으면 닿았을 때 이렇게 살짝 늘어나면서 충격을 흡수해 주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가 다시 디디면서 충격을 흡수해 주는 이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균형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널판지 같은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널판지에다가 젓가락을 올려 놓으면 널판지가 크면 막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진 않겠죠. 근데 만약에 널판지를 바닥에 툭 하고 떨어뜨리면 아마 충격 흡수가 거의 안 될 겁니다. 출렁하거나 막 꺾이거나 부러지거나 이러겠죠. 그다음에 이동하는 측면에서도 보면 널판지를 이동시키기는 사실 아주 쉽진 않거든요. 이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래서 그런 이동이나 균형이나 완충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구조물이 이게 삼각대 구조물인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 보면 그 삼각대 구조물이 아니라 뭐 사각대나 오각대, 육각대 이런 구조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개미나 거미처럼 이제 다리가 6 개나 8개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사람은 이제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다리가 필요하진 않죠. 이동을 빨리 해야 되니까. 그리고 바닥의 접촉 면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에너지 소비를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삼각대가 가장 적절한 그런 구조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순환에 대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예전부터 저희가 "발이 제2의 심장이다."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그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게 심장은 실제로 이제 위에 달려 있는데 발에도 심장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 심장에서 요 빨간 피가 이제 동맥피인데 동맥피가 내려와서 다리를 거쳐서 발까지 내려와서 이제 산소나 에너지를 다 공급을 해 주고 다 이제 쓰여진 피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폐를 거쳐서 산소를 공급받고 다시 심장을 통해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요 심장에서 밑으로 떨어질 때는 심장이 짜 주는 힘도 있고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는 힘이 있기 때문에 피가 이제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간단 말이죠. 근데 이 내려왔던 피가 다시 위로 올라가려면 뭔가 이제 힘이 필요한데 사람이 이제 안에서 뭔가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요 펌프 장치가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요거를 쉽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 애들이 가지고 노는 요 에어펌프 로켓하고 똑같은데 요 파란색 에어펌프를 확 하고 밟으면 로켓이 빠른 속도로 발사가 되는 거거든요. 요 펌프가 요 발바닥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행을 할 때 발 뒤꿈치를 디디면 그때 압력이 한번 가해지면서 피가 위로 올라가고 체중을 앞으로 이동을 시키면 앞에도 펌프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 펌프가 피를 쫙 쏴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짠 피가 요 종아리 근육이나 허벅지 근육에서 근육의 힘으로 위로 끝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판막이 있기 때문에 피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 내용은 예전에 뭐 하지정맥 기능 부전이라고 하는 영상에서 또 설명을 드렸던 게 있으니까 좀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은 그 영상을 또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렇게 아래로 내려왔던 피를 다시 위로 올려주는 이 사실 구조물하고는 그 삼각대 구조물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지만 독특하게 이제 펌프가 안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오래 타면 비행기를 타고 있는 동안에 많이 못 움직이잖아요. 왔다 갔다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리가 이제 붓고 불편한 그런 이코노미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요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거고 만약에 우리가 물구나무를 섰다고 생각을 하면 머리는 금방 빨개진단 말이에요, 얼굴은. 한 몇십 초만 있어도 막 금방 터질 것처럼 빨개지지만 다리는 실제로 그러진 않잖아요. 내가 좀 오랫동안 서 있어도 실제로 온도, 뭐 색깔, 뭐 부종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되는 붓기가 잘 유지가 되는 그런 구조물들이 이런 펌프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동이나 균형이나 완충 이거는 사실 이렇게 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의 기능이긴 하지만 순환도 이 발이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몸에 참 많은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네 가지 중요한 기능들이 아주 적절하게 잘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능들이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국소적으로 이제 문제들이 생길 거죠. 염증 반응들이 생긴다든지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그 문제들이 각각 통증이나 발적, 부종, 열감 이런 대표적인 증상들로 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실 때는 뭐 통증이나 뭐 발적, 뭐 이제 열감, 부종 이런 것들로 오시지만 그거에 선행되는 원인들은 염증이고 그 선행되는 원인들이 앞에 설명드렸던 그런 네 가지 기능들의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사용상의 문제, 뭐 다쳤다든지 너무 막 이제 일을 많이 하면서 문제가 됐다든지 아니면 외상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이제 문제를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적절한 기능들이 잘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 기능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고도의 기능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도의 기능들을 갖춘 아주 정교한 기계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 몸이. 이 보시는 그림이 보시는 사진이 전기차 회사 이제 테슬라에서 만든 젠3라고 하는 로봇인데 지금 계란을 옮기고 있는 포즈를 취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계란마다 좀 두꺼운 부분도 있고 얇은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깨트리지 않고 최대한 조심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능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 초등학교 들어가는 나이 정도만 되면 다 조심만 하면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 테슬라라고 하는 아주 막 거대한 그런 회사가 이거를 만드는 게 엄청 이슈가 된다고 한다는 게 사람 몸이 이제 그만큼 아주 고도화되어 있고 아직 과학 기술로 다 따라잡기 힘든 그런 정밀한 기능들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AI가 처음에 나온 게 뭐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벌써 아주 이제 크게 발달을 해서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코딩을 꼭 배워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 요새 코딩을 거의 안 배우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AI가 해 주니까. 그래서 아마 로봇도 불과 몇 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길 걸어가다 보면 사람도 있고 막 로봇도 있고 이제 이런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대 반 우려 반도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사람 몸이라는 게 아주 고도의 기능을 가진 그런 정교한 기계다.' 그러면 요 기계를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잘 쓸 수 있냐 요거를 항상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우리 이거 예전 뭐 이제 아주 어린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예전에는 이런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이런 운동들이 실제로 있었는데 그래서 기계를 잘 쓰려면 항상 이제 관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의학적으로 정형외과적으로 보면 재활 운동에 해당한다. 그게 이제 오늘 하는 30분 운동 루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활 운동을 언제 할 거냐 이것도 사실 중요한 문제긴 한데요. 재활 운동을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는 거를 이제 예방적 재활 운동, 문제가 생기고 나서 하는 것들을 이제 치료적 재활 운동이라고 나눠 보면 뭐 노력이나 시간이나 뭐 경제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 고려를 해 봐도 예방적 재활 운동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이득일 거죠. 그래서 기계도 고장 나기 전에 미리 이제 관리하고 닦고 기름칠하고 이렇게 하는 게 기계를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지 고장이 나서 AS 센터에 맡기면 비용이 발생을 하고 원래대로의 기능을 다 100%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몸도 꼭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뭔가를 진단받기 전에 '아 내가 요런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라고 생각이 되면 미리 예방적 재활 운동을 하시는 것들을 이제 권장을 드리는 거죠. 재활 운동 자체는 보통 이제 세 가지의 큰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동성, 두 번째는 안정성,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밸런스. 그 밸런스라는 거는 뭐 고유 수용 감각이라고 하는 특수한 이제 감각 기관들을 사용하는 건데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이제 균형을 맞춰 줘야 기능을 회복을 하고 재활 운동이 이제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순위도 또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막 아무렇게나 돼서는 안 되는 거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가동성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관절이 잘 움직여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는 관절이 잘 움직이려면 물론 이제 관절도 부드럽게는 움직여야 되지만 그 관절을 움직여 주는 근육들이 적당하게 힘을 줄 수 있어야 안정성이 있어야 관절이 잘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관절이 움직이는데 아무렇게나 막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내가 정확한 각도에서 정확한 위치에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밸런스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 가지 기능들이 잘 이제 확보가 되어 있어야 재활 운동이 잘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동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동성은
이제 제일 뭐 대표적으로 많이 하시는 운동들이죠. 스트레칭. 이제 뭐 수동적으로 스트레칭을 하는 건데 실제로 내가 관절을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뭐 반대쪽 손으로 움직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수동적으로 관절을 움직여 주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는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천천히 지그시 하시면 돼요. 이걸 한 번에 확 이렇게 스트레칭 하려고 그러면 조직이 손상되거나 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지그시만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통증이나 불편함이 생기는 그 단계를 살짝 넘어나서 버틴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환자분들이 이제 뭐 "스트레칭 집에 가서 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번에 오셨을 때 "스트레칭 잘 하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이거 아픈데 계속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아프기 전까지만 스트레칭을 하면 매번 거기까지밖에 안 움직이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아픈 단계가 오면 거기서 쪼끔만 더 간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잠깐만 버틴다고 생각을 해야 그만큼씩 쪼금씩 이제 늘어나는 그런 스트레칭이 잘 되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근데 스트레칭을 하기 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뭐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실제로 내가 관절이 잘 움직이지 않는 게 어떤 늘릴 수 있는 구조물들에 문제가 있는 건지 뭐 인대나 힘줄이나 근육 이런 것들은 이제 늘릴 수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스트레칭을 하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관절 자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근육을 움직여 주는 신경 자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근육 자체가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 있어서 내가 스트레칭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꼭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고 밑에 보시는 요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 첫 번째 보여지는 환자는 이 반대쪽에 비해서 관절이 아주 많이 좁아져 있거든요. 이거는 심하게 관절염이 와 있는 상태인데 옆에서 보면 또 관절이 한 반쯤 빠져 있어요. 이런 분들은 "관절이 잘 안 움직여요." 물론 아파서 병원에 오시겠지만 "관절이 잘 안 움직여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실제로 이게 관절을 잘 움직일 수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엄청 열심히 하시라고 사실 설명드릴 수가 없는 상태인 거고 요 아래쪽 영상 아래쪽 사진은 뭐 심하게 관절염이 와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요 앞에 보면 그런 뼈 가시 같은 것들이 돌출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각도까지만 가면 더 이상 관절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 그래서 반대쪽하고 비교해 보면 반대쪽은 잘 움직이는데 여기는 여기까지밖에 안 움직여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막 무리해서 심하게 스트레칭을 해 놓으면 오히려 관절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관절 안에서 염증이 생기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전에 내 관절이 정상이어서 스트레칭만 잘하면 가동성이 확보가 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성은 근력 강화 운동을 이제 주로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근육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보통 이제 표현을 할 때 좀 쫀쫀한 근육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헬스장에 가서 막 근력 강화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근육에 이제 볼륨이 늘어날 건데 근육의 볼륨이 늘어나면 짧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짧아지면 오히려 근육 자체는 부피는 늘어났지만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은 항상 부드럽고 탄력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요게 꼭 스트레칭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근력 강화 운동이 꼭 같이 이루어져야 근육 상태가 이제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고요. 이 가동성과 안정성을 구별해서 생각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쓸 때는 실제로 따로따로 쓰진 않기 때문에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처음에 이제 뭐 스트레칭을 하고 두 번째 이제 근력 강화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이 세 번째 가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저항성 스트레칭이라는 걸 이제 보통 이제 가르쳐 드리고 하시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이제 뭐 테니스 엘보가 있어서 뭐 이제 스트레칭이나 근력 강화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일단은 스트레칭을 이렇게 손목을 아래로 꺾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할 거란 말이에요. 요거는 뭐 가동성 때문에 하는 그 수동적 스트레칭인 거고 아령이나 이런 것들을 들고 이제 위로 드는 연습을 하면 능동적 근력 강화 운동이 될 건데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려고 그러면 내가 힘을 준 상태에서 버티고 반대쪽 손으로 이렇게 버틴 상태에서 천천히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 주면 요 저항성 스트레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육이나 관절을 쓸 때는 이런 형태로 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요 세 번째 저항성 스트레칭을 같이 해서 가동성과 안정성을 같이 확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밸런스는 요 나중에 이제 균형에 대해서 기능을 설명을 할 때 운동을 다시 설명할 때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밸런스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동에 대해서 이제 각각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동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제일 많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보행 패턴 이상 때문에 생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걸음걸이가 어쨌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동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보행 패턴 이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 그거보다 상회되는 원인들이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평발, 요족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이제 아킬레스건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다든지 이러면 이제 보행 패턴에 이상이 생길 거고요. 이 평발이랑 요족이라고 하는 거는 이다음에 균형이나 완충 이런 데도 이제 계속 원인으로 이제 등장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기능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요 첫 번째 그림은 아까도 이제 보여 드렸던 그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발 뒤꿈치 바깥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발 바깥쪽 면을 따라서 이제 체중이 이동했다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요 그림에는 꼭 엄지발가락만 디뎌지는 것처럼 요렇게 그림이 나와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엄지랑 두 번째 발가락 요 사이로 체중 이동을 하게 되고, 엄지발가락에 좀 더 가까운 쪽으로 이제 체중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체중이 이렇게 앞으로 이동을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족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래 보이는 그림처럼 체중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꿈치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냥 뒤꿈치로 쭉 가서 끝나는 거고, 평발은 안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발이잖아요. 그래서 체중이 요거보다 쪼금 더 안쪽으로 이동을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행 패턴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그 보행 패턴을 갖는다고 해서 처음부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그게 이제 누적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운동을 가르쳐 드릴 때 요 보행 패턴에 이상이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면 스텝 운동, 시소 운동이라고 저는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요거를 이제 가르쳐 드리는데, 인터넷이나 구글에서 이렇게 시소 운동 이렇게 찾아보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는 운동하고는 좀 다른 운동들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어느 정도 '아 이게 상태가 좋아지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시소 운동이라고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요 사진하고는 좀 다른 운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텝 운동을 하시기 전에 일단은 뭐 내가 발에서 체중을 잘 이동시키는 거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바른 걸음으로 바른 자세로 걷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당당한 걸음을 하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요 두 번째 보이는 그림이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걷는 패턴이잖아요. 핸드폰 같은 거 보면서 이렇게 고개를 앞으로 수그리고 땅을 보면서 걷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 목에 이제 무리가 엄청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체중 자체가 머리가 이제 앞쪽으로 쏠려 있는데 골반 자체는 뒤로 빠져 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잘 맞지 않는 상태가 돼서 움직일 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상태로 계속 걸으면 얼마 못 가서 이제 힘든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뭐 이게 두 번째 그림은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보이는 보행 패턴이다 그러면, 이 세 번째 그림은 뭔가요? 이게 제가 이제 양반걸음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 놨는데, 아주 옛날에나 볼 수 있는, 뭐 옛날에 이제 많이 봤던 그런 걸음걸이잖아요. 이렇게 뒷짐지고 배 내밀고 이렇게 걸으면 발을 일자로 걸을 수는 없어요. 발을 되게 많이 팔자로 해서 걸음걸이가 걸어져야 내가 이게 앞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발이나 다리 자체도 많이 바깥쪽으로 이제 회전이 되어 있고, 골반의 경사도 많이 뒤로 펴져 있는 상태에서 체중이 뒤로 빠져 있기 때문에 보행할 때 이제 척추에 되게 무리가 많이 오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나 세 번째 같은 그림으로 걷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무게중심, 요 귀에서부터 요 골반까지 내려오는 요 무게중심을 잘 맞춰서 당당한 걸음을 걸어 주시는 게, 일단은 발에서 체중을 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바른 걸음으로 걷고 있는데도 발에서 체중 이동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요 스텝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 나와 있는 두 개의 그림이 1 단계 운동이고,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 두 가지가 2 단계 운동인데, 요 1 단계 운동을 설명을 드리면 뒤꿈치랑 앞꿈치를 동시에 움직이시는 거예요. 양쪽 발 다. 뒤꿈치 먼저 딛고 앞꿈치 딛고 뒤꿈치 딛고 앞꿈치 딛고 이렇게 하는 건데, 뒤꿈치를 디딜 때는 바깥쪽, 앞쪽을 디딜 때는 엄지발가락 쪽으로 체중을 옮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양쪽 발을 동시에 운동을 먼저 해 주시고, 이거는 되게 쉬워요. 다 하실 수 있거든요. 요게 잘 되면 두 번째 운동을 하시라고 하는데, 이거를 양쪽을 발을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거죠. 한쪽 발은 뒤꿈치, 한쪽 발은 앞꿈치 이렇게 딛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로, 반대로 디디시는 건데, 이게 닿는 위치도 다르잖아요. 뒤꿈치는 바깥쪽, 엄지발가락, 그러니까 앞쪽은 엄지발가락 쪽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딛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해 보라고 진료실에서 시켜 보면 잘 못하세요. 사실 저도 막 이렇게 한두 번은 잘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하기는 쉽진 않거든요. 이거를 연습을 계속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리드미컬하게 내가 걷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럼 이 스텝 운동을 할 때 실제로 내가 걸으면서 운동을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걸을 때는 내가 몸을 앞으로 이동시켜야 되는 그런 동작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제자리에 서서 하는 운동들을 먼저 하시면 이게 이제 몸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걸을 때 요 동작들이 나올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아 요것만으로도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러닝머신 위에서 연습을 해 주시면 바닥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이동을 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니까 스텝 운동에 쪼끔 더 집중해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요 이동에 관한 운동은 보행 패턴 이상에 관한 운동은 뭐 운동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쉽게 운동할 수 있는 건 요 한 가지만 된 있으면 되니까 요것만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균형에 관한 문제는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균형이 안 맞아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냐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균형이 생기는 거냐 균형에 문제가 생기는 거냐 이런 선후의 문제는 있을 수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일단은 뭐 발목 염자 첫 번째 발목 염자는 내가 이제 발목을 접질리면 바깥쪽 인대가 다칠 텐데 그 인대가 다친 것 때문에 발목이나 발의 균형이 더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평발이나 요족 같은 경우에는 평발은 안으로 무너지고 요족은 바깥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또 균형이 잘 안 맞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균형을 맞추려면 요 균형은 밸런스는 앞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그 고유 수용 감각이라고 하는 고유 그런 발에 이제 인대나 근육이나 관절에 있는 작은 센서들이 있거든요. 그 센서들의 기능이 충분히 이제 이루어져 있어야 고유 수용 감각 기능이 이루어져 있어야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데 그거랑 더해서 양쪽 균형을 맞춰주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짝을 이루는 근육들이. 만약에 발목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후경골근이라든지 바깥에 있는 비골근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근육들이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운동들을 다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밸런스 강화 운동 첫 번째 고유 수용 감각을 기르는 운동은 한발서기를 먼저 해 주시면 되고 거기에 근력 강화 운동을 같이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발서기는 말 그대로 이제 한발 서는 운동을 하는 건데 잘 보시면 뭐 이게 눈을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 사실 그림상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단계별로 또 설명을 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의자나 책상 같은 걸 잡고 눈을 뜨고 한발 서기를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책상이나 의자 같은 걸 잡고 두 발로 섰다가 잡은 상태에서 한 발을 뗍니다. 그리고 이제 균형을 좀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균형이 어느 정도 잡혔다 그러면 손을 떼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균형을 잡고 균형을 잃을 것 같으면 다시 잡거나 두 발을 다시 딛거나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0초 정도 버틸 수 있으면 다음 단계 이제 눈을 감고 연습을 하시는데 눈을 감고 연습하시는 것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상이나 의자 같은 걸 잡고 두 발로 섰다가 한 발을 먼저 떼고 균형을 좀 잡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손발을 떼고 다시 균형을 잡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균형을 잃을 것 같으면 눈을 뜨거나 손발을 잡거나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요것도 이제 30 초까지 버틸 수 있게 연습을 하시는데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만약에 내가 이제 균형을 잡으려고 섰는데 균형이 잘 안 잡혀서 막 몸을 이제 크게 흔들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막 발이 떨어져서 이동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러면 아웃인 거죠. 새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0 초까지 균형을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제 균형을 잃으면 다시 시작하고 균형을 잃으면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균형을 잃기 전까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주는 게 목표거든요. 이제 미국 프로 골프 선수 남자 프로 골프 선수들의 평균이 한 26초 정도 된다고 하니까 사실 일반인이 30 초를 버티는 거는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까지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발목 인대에 다치고 나서 이 밸런스 강화 운동을 꼭 시키는데 실제로 밸런스 강화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 보면 기능이 많이 회복이 돼서 나중에 인대 수술을 하지 않아도 잘 지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은 사실 뭐 이 나오는 운동들이 대부분 뭐 특별한 기구나 뭐 도구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짬짬이 운동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요 고유 수용 감각을 회복하기 위한 밸런스 강화 운동 한발서기 말고 이제 근력 강화 운동을 같이 하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비골건 바깥쪽에 있는 근력 강화 운동을 먼저 하시는 건데 요 아래에 나와 있는 세 개의 그림 중에서 가운데 거랑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 두 가지가 일단은 처음에 가르쳐 드리는 건데 발을 이제 가운데서부터 출발해서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내는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 같은 거를 이제 안쪽에다 걸고 저항을 주면서 움직이는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면 차라리 안쪽에서 시작해서 가운데까지 옮기는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잘 안 되시면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벽에다 대고
발을 그냥 힘을 주고 바깥으로 이제 미는 연습을 하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분명히 밀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회전하시는 환자분들이 가끔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앉아서 운동하는 건데 무릎에서부터 종아리까지 발 뒤꿈치까지 다 동시에 이렇게 회전을 시키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비골근 자체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이제 허벅지 근육이나 이런 거 고관절을 움직이는 근육들이 회전이 이제 운동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발목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데는 그렇게 크게 도움되진 않는 거죠. 그래서 발 뒤꿈치를 꼭 고정을 하고 발끝만 이렇게 움직인다고 민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내가 돌려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운동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근력 강화 운동을 지금 처음 가르쳐 드리는데 뭐 "몇 번 하세요. 몇 회 반복하세요." 이렇게 잘 저는 설명드리진 않습니다. 이게 개개인마다 근육의 기능이나 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건 좋긴 하지만 환자분들이 무리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몇 번 가볍게 해 보고 '아 요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쪼금씩 강도, 횟수 이런 것들을 세트를 늘려서 천천히 해 보시라고 이제 말씀드려요. 이게 어쨌든 되게 오랫동안 장기간 해야 되는 재활 운동이기 때문에 내가 단기간에 운동을 해서 막 근육을 만들어야지 이런 운동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 세트나 뭐 횟수 이런 것들에 막 이렇게 집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본인 능력에 맞게 천천히 강도를 높여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 비골근 운동을 했으니까 바깥쪽 운동을 했으니까 안쪽 운동을 같이 해 주셔야죠. 그래서 안쪽에 후경골근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요 사람이 무릎을 잡고 있잖아요.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회전하라고 한 게 아닌데 자꾸 내가 힘을 주려고 하면 이제 회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후경골근은 안쪽에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출발해서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비골건은 벽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공을 이용해서 양쪽 발 다 동시에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뒤꿈치를 이건 발뒤꿈치를 살짝 뗄 수밖에 없긴 한데 발뒤꿈치를 살짝 떼고 대신에 이제 종아리나 뭐 허벅지를 의자에 잘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공을 앞발에다 끼워 놓고 발을 이렇게 모아서 근력 강화 운동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비골건 운동처럼 할 수 있는 만큼 처음에 시작을 해서 강도를 서서히 높여 가시는 방향으로 운동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완충. 이게 충격 흡수는 사실 발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총체적으로 사실 회복이 돼야 충격 흡수가 잘 되는 건데 이게 잘 안 될 때 대표적으로 생기는 문제들이 뭐 족저근막염이나 아킬레스 건염 요런 것들이 생기고 이게 평발이나 요족 자체 또 말씀드리죠. 이게 평발, 요족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충격 흡수가 잘 안 되는 구조물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이나 아킬레스 건염 같은 게 생기면 족저근막이나 아킬레스건이 짧아져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주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근육이라는 게 항상 쫀쫀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칭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근력 강화 운동을 같이 하는데 근력 강화 운동은 이따가 이제 순환을 설명을 드릴 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충격 흡수라는 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삼각대 구조물이 디딜 때 이렇게 살짝 내려가서 충격을 흡수해 줘야 되는데 평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떨어져 있으니까 충격 흡수가 안 되고 요족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디뎠을 때 쾅 하고 디뎌지면서 충격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발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칭보다는 근력 강화 운동에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시는 게 좋고 요족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근육이나 힘줄 같은 게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칭과 뭐 근력 강화 운동 둘 중에 어느 것만 할 거냐 이게 아니라 뭐 둘 다 비슷비슷하게 할 건지 스트레칭을 좀 더 열심히 할 건지 뭐 근력 강화를 좀 더 열심히 할 건지 요런 비율의 문제인 거지 하나만 하고 하나는 안 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스트레칭은 뭐 족저근막 발바닥 스트레칭은 저는 이제 보통 요거를 설명을 드리는데 앉은 자세에서 내가 스트레칭 하려고 하는 발을 무릎 위에다 올려 놓고 같은 쪽 손으로 발가락을 꺾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번 해 보시면 발가락을 꺾으면 발 안쪽 아치 부분에 팽팽하게 올라오는 부분이 족저근막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스트레칭을 해 주시는 거예요. 스트레칭을 할 때 손으로 지그시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눌러 주시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도 많잖아요. 이렇게 골프공 같은 걸로 이렇게 누르는 연습하는 것도. 근데 이렇게 골프공 같은 걸로 스트레칭 하실 때는 아주 앞쪽이나 아주 뒤쪽 뼈가 있는 자리들은 가급적이면 자극을 주지 않으시는 게 좋고 가운데 힘줄 있는 자리만 스트레칭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 족저근막염 이때 요 발바닥 스트레칭을 설명을 드리는데 환자분들이 요 뒤에 나오는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늘어나는 부위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요 발바닥 스트레칭은 꼭 요렇게 발가락을 꺾어 주시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되고 요거는 보통 뭐 10초 10번
하루에 6세트 이렇게 하고 설명드리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스트레칭도 진짜 짧게 쪼끔 해서는 잘 안 되거든요. 족저근막이나 아킬레스건 같은 게 워낙 타이트한 힘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 주지 않으면 효과가 잘 안 나타납니다. 오히려 리바운드 이렇게 반대작용이 생기면서 확 짧아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늘려줘야 되는데 그 최소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킬레스건이나 족저근막 같은 거 스트레칭할 때 최소 60초 이상은 해 주라고 하고 하루에 최소한 4 세트 이상은 해 줘야 스트레칭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발바닥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요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긴 하고요. 그다음에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종아리 스트레칭 할 때는 요 자세를 이제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긴 해요. 그래서 뒤로 빠져 있는 발이 스트레칭이 되는 거죠. 근데 발 뒤꿈치가 떨어지거나 뒤로 뺀 발을 무릎을 구부리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뒷다리를 이렇게 쫙 일자로 편 상태에서 발목을 이렇게 꺾어서 스트레칭을 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요것도 뭐 60초 이상 하루에 4 세트 이렇게 하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요 자세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아킬레스건 짧은 어린아이들 이제 막 "종아리가 아파요." 뭐 "아킬레스건 통증이 있어서." 이렇게 오는 아이들 엄마한테 설명을 해 드리고 "이 운동을 시켜 주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실제로 애 보고 해 보라고 하면 아이 보고 해 보라고 그러면 이 자세가 잘 안 나옵니다. 그게 대부분은 하는 동작이 다리는 거의 고정돼 있고 상체만 이렇게 숙여서 자세를 비슷하게 만들지만 스트레칭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레그 릴렉서나 스트레칭 보드 이거 인터넷에서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이렇게 찾기만 해도 벌써 이렇게 막 쇼핑에 쫙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서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 단점이 있긴 있어요. 이게 각도 자체를 디테일하게 이제 조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2 단계, 3 단계, 4 단계 이렇게 넘어가면서 훅훅훅 올라가니까 좀 불편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세를 잘못 취해서 내가 오랜 시간 연습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운동이 안 되는 것보다는 요렇게라도 운동을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요런 기구들을 사용을 해서 운동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동, 균형, 완충 이렇게 아주 발의 이제 기본적인 기능에 대한 운동들을 알아봤고 순환 요거는 뭐 요새는 이제 젊은 분들도 많이 생기긴 하지만 보통 제일 흔하게 많이 생기는 나이대나 성별을 보면 50 대부터 이제 60대 이렇게 여성분들한테 되게 많이 생기긴 해요. 아무래도 완경이 되면서 호르몬의 밸런스가 이제 깨지고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지정맥 기능 부전 이제 뭐 다리가 되게 불편해서 뭐 그 혈관내과 같은 데 가서 진료를 보시 하지정맥 보는 혈관내과에 가서 진료 보시는데 검사상에는 아직 이상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지만 증상은 하지정맥 기능 부전 요것 때문에 생긴 건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환자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운동을 하시면 약을 복용하면서 이제 운동을 하시면 증상이 이제 빠른 속도로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설명드렸던 그런 족저근막염이나 아킬레스건염 같은 경우에 스트레칭이랑 꼭 같이 해 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발 앞쪽에 생기는 그 지간신경종 뭐 전이성 중족골통 이런 문제들도 요 발바닥 수건 운동을 같이 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족저근막염이나 뭐 아킬레스건염, 지간신경종 같은 경우는 수면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요 운동을 통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같이 적어 드렸고요. 그래서 앞에서 스트레칭했던 2개 있잖아요. 발바닥하고 종아리. 그거를 이제 각각 근력 강화 운동을 해 주시면 됩니다, 스트레칭하고 같이. 그래서 발바닥 근력 강화 운동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수건 운동이에요. 그래서 수건을 바닥에다 놓고 수건을 발가락으로 앞으로 밀고 그다음에 뒤로 당기고 그다음에 크레인처럼 이렇게 잡아서 위로 끌어올리는 연습. 그래서 앞에서 비골건이나 뭐 후경골근 근력 강화 운동할 때 몇 번 몇 세트 반복하세요 이렇게 설명드리진 않았잖아요. 근데 요것도 근력 강화 운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몇 회 몇 번 반복하세요 이렇게 설명드리진 않고 이게 너무 많이 하면 사실 발가락에 막 쥐나거든요. 그래서 쥐나지 않을 정도까지만 꼭 스트레칭이랑 같이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매번 막 운동화 그러니까 양말 신고 운동화 신고 있는데 막 꺼내서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꺼내서 하지 못하실 때는 그냥 신발 안에서 내가 깔창을 이렇게 안으로 당긴다든지 아니면 신발의 위에 이제 코 윗부분을 이렇게 살짝 밀어낸다든지 이런 느낌으로 신발 안에서 운동을 쪼금씩 해 주셔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아리 근력 강화 운동은 까치발. 요것도 운동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어떤 뭐 매체들을 보고 이제 까치발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까치발을 많이 하시는데 "무슨 운동 이렇게 하냐."고 여쭤보면 뭐 "까치발 한다고 하고." 뭐 아니면 뭐 "이런 뭐 까치발 같은 거 많이 하면 문제가 돼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자기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까치발을 너무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 까치발 요 이 그림 보면
요 모델 분이 발을 되게 높게 들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 보면 발이 엄청 많이 꺾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항상 하이힐을 신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높게 들어야 될 거냐.'는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앉아서 하는 거는 체중이 많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높게 들어도 상관없긴 하거든요. 근데 서서 하기 시작하면 체중이 많이 실리니까 너무 높게 드는 거는 저는 별로 권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방법이야 앉아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서서 하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잡고 뭐 아령 같은 걸 잡고 중량을 좀 준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거는 요 단계는 맞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높이 들 거냐 요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 드릴 건데 어쨌든 요 운동도 종아리에 쥐나지 않을 정도로 스트레칭이랑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들 수 있냐 뭐 물론 맥시멈 최대한 들 수 있는 데까지 들어도 상관없긴 하지만 그거를 반복해서 들면 요 앞쪽 발에 스트레스가 엄청 많이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이성 중족골통이라든지 지간신경염이라든지 지간신경종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서 그다음에 장기간 계속 진행되다 보면 뭐 무제반증 같은 변형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높게 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내가 맥시멈 들 수 있는 높이에 뭐 한 3분의 1 에서 2분의 1 정도 그러면 대략 한 5 센티 정도 전후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천천히 들었다가 내려도 내가 일상생활하는 범위 내에서 순환 목적 때문에 하는 운동들은 어느 정도는 다 커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너무 굳이 높게까지 들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뭐 제가 저항성 스트레칭을 설명드렸는데 요 아킬레스건 스트레칭하고 근력 강화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보통 이렇게 계단 같은 데 끝을 밟고 체중을 실은 상태에서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오는 동작들을 하면 스트레칭하고 근력 강화 운동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동, 균형, 완충, 순환 요 4 가지 기능에 대한 운동들을 이제 각각 다 설명을 드렸는데 보통 이제 재활 운동을 가르쳐 드리고 다음번에 진료 오시면 "운동 잘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자기는 테니스도 많이 하고 배드민턴도 많이 하고 막 러닝도 하고 막 다 한다고는 하세요. 근데 "재활 운동을 했냐?"고 여쭤보면 잘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재활 운동은 재활 운동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목표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재활 운동은 꼭 따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운동은 다 취미로 하는 건데 이런 운동을 안전하게 하면서 어떻게 내가 몸의 기능에 무리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할 거냐. 그래서 저는 보통 종목을 좀 다양하게 가지시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만약에 걷기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내내 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발이 좀 스트레스가 오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월, 수, 금은 걷기 하고 뭐 화, 목은 실내 자전거 타고 토요일 날 하루는 뭐 수영할 수 있으면 수영하고 일요일은 쉬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막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내내 걷기만 하면 나중에는 발이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종목을 좀 다양하게 해 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한 번에 요 이 땅 해서 막 1000 보, 20,000 보 이렇게 한 번에 걷는 것보다는 짧게 끊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해요. 그래서 뭐 15분 걷고 잠깐 쉬었다가 15분 걷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나 병원 운동 오래 해서 괜찮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운동 많이 했으면 건강해서 병원에 오시면 안 되는데 뭔가 이제 운동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오는 거라서 '아 내가 운동을 잘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도 내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 좀 상태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단 치료적 재활 운동을 시작을 하면 어쨌든 본인이 취미로 하고 있던 운동들은 사실 쪼끔 쉬셔야 됩니다. 이거를 같이 하면서 치료적 재활 운동을 하면 밑 빠진 독에다 물 붓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운동은 쉬었다 하시고 운동을 다시 시작하실 때는 너무 이제 그전에 했던 단계에 바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아주 낮은 단계부터 강도를 쪼금씩 높여가면서 운동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4 가지 핵심적인 기능, 거기에 따른 운동,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재활 운동의 방법, 뭐 안전하게 운동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만에 방송을 하는 거라서 막 이제 속도도 잘 못 맞추고 진행이 쪼끔 이제 매끄럽진 않았는데요. 일단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 질문 올라온 게 좀 몇 개 있어서 질문을 좀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서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로마유 님께서 "족저근막염이 있어서 밑창이 깔 딱딱한 신발을 신으면 금방 아프고 불편해집니다." 어 신발은 사실은 지금 신발만 말씀을 하시면 딱딱한 신발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으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스 같은 이렇게 아주 딱딱한 생고무로 되어 있는 그런 신발들은 좀 불편하실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요새 러닝화 같은 것들이 워낙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약간 고가의 러닝화들을 사용을 하시면 쪼금 더 좋긴 한데 일단은 족저근막염의 첫 번째 치료 원칙은 스트레칭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이 전체 치료의 한 7할 7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좀 열심히 하시고 체중이 좀 불어난 상태라 그러면 체중 조절하고 그다음에 신발보다는 깔창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깔창은 대부분은 맞춰 쓰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인터넷에서 그냥 말랑말랑한 깔창 뭐 실리콘, 마약 깔창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족저근막 자체는 그렇게 크게 도움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신발보다는 다른 것들을 좀 먼저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카레라이스 님께서 발목 인대 파열로 3달간 고생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아직 고생하고 계시니까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발목이 자주 꺾이고 아파요. 근데 이거는 인대는 한번 다치고 나면 원래대로 회복은 잘 안 됩니다. 100% 회복은 잘 안 돼요. 그건 수술을 해도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초반 치료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재활 운동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예. 그리고 나머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뭐 앞바다리하고 앉거나 뭐 다리 포개고 앉거나 의자에 그다음에 까치발하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막 다리 아래로 내리는 스트레칭 이런 것들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이 다 잘 돼야 사실 이게 발목을 좀 자주 안 꺾이고 불편함이 없어지는데 만약에 잘 되어 있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보전적 치료에 실패하는 거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로 가셔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스트레칭도 중요하긴 합니다. 아킬레스건 같은 게 타이트하면 발목을 더 잘 접질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시고 재활 운동을 좀 두세 달간 좀 열심히 해 보시고 만약에 그래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수술적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균형에서 말씀드렸던 균형에서 발목 염자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밸런스 강화 운동하고 근력 강화 운동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김숙자 님이 질문 주셨는데 김숙자 님이 오늘 그 채팅방에 제일 먼저 오셔 가지고 인사 주셨는데 족저근막염 통증도 운동으로 완화가 가능한가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족저근막염의 첫 번째 치료 원칙은 스트레칭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칭만 잘하면 열의 7명 정도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그걸 먼저 해 보시는 게 좋고 약 먹고 물리치료하는 것만으로는 다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권희 님께서 발목을 자주 삐끗합니다.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어 걷는 속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실제로 걷는 속도 때문에 발목을 안 접질리지는 사실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노면 상태에 따라서 그 노면을 디뎠을 때 발이 얼마나 그걸 잘 적응하냐의 문제인 거라서 천천히 디디면 확률이 낮아지긴 하겠지만 걸으면 뭐 빨리 걷는 것보다는. 근데 뭐 계속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걷기는 사실 좀 힘들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신발은 만약에 이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발목을 더 잘 접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평발 요족 계속 말씀드렸지만 요족 같은 경우에는 발이 바깥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똑바로 딛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바깥쪽이 살짝 더 디뎌지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바깥쪽에다 이렇게 웨지라고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덧대주는 구조물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깔창 안에 넣어서 바깥쪽으로 기울어진 힘을 조금 줄여주는 그런 깔창들을 처방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발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농구화 신으면 발목 안 접질리나요?" 근데 농구화 신으면 농구 선수들이 발목을 안 접질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발 자체보다는 나머지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흰수염 고래님께서 밸런스 보드 좋죠. 이거를 해 주셔도 됩니다. 어 밸런스 보드를 할 때 그냥 밸런스 보드 위에 올라가서 균형을 잡는 것도 있고 인터넷에 트레이너 보드라는 걸 치면 앞이랑 뒤랑 따로따로 이렇게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 드릴 게 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아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한 장 보여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네. 질문은 뭐 더 질문이 더 있긴 한데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지금 50 분까지가 이제 방송이라서 제가 이제 매번 영상마다 그날 이렇게 정리를 하는 슬라이드 한 장을 보여 드리긴 하거든요. 이게 제가 오늘 발 운동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나라 속담에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이런 속담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되게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프랑스에서 비슷한 이제 신체 구조를 가진 속담이 있는데 그게 "머리가 없으면 다리가 있다." 내가 머리가 조금 뭐 하더라도 다리로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긍정적인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2023 년도는 다 지났으니까 이제 새로운 2025 년도는
좀 더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2025년도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앞에 설명드린 내용들 영상 한번 다시 보시면서 리마인드 하시고 오늘도 편한 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